회사에서 MBTI 검사를 받은 적 있으세요? 아마 있을 겁니다. 팀빌딩 워크숍에서, 신입사원 교육에서, 리더십 과정에서. 어떤 회사는 면접에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김민서는 입사 첫날 팀 소개 자리에서 MBTI를 말해야 했습니다. INFP입니다. 라고 했더니 나 팀장이 말했습니다. 아, INFP는 감수성이 풍부하죠. 꼼꼼한 작업보다는 아이디어 쪽이 맞을 것 같네요. 민서는 그 말이 칭찬인지 판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이후 업무 배분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날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네 글자로 분류된 건가요? 저는 오늘 그 질문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 김민서는 INFP. 회사 입사 전 MBTI 검사 결과를 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나 팀장은 ESTJ. 팀원 MBTI를 업무 배분에 참고하는 사람이며 이 대리는 ENTP. 회사 MBTI 교육을 3번 받았고 3번 모두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차장은 ISFJ. 교육팀이 짜준 팀빌딩 워크숍을 진행한 사람. 진행하면서 이게 맞나?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MBTI가 어디서 왔는지, 실제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디서 한계가 오는지, 왜 한국 기업이 그토록 좋아했는지, 그리고 조직 심리학은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요. 민서가 입사한 회사에는 MBTI가 공기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팀 공유 드라이브에는 팀원 MBTI가 정리된 파일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 한쪽 귀퉁이에는 누군가 적어놓은 유형 약자들이 있었습니다. 점심 자리에서는 MBTI 얘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 요즘 다시 테스트해봤는데 ENTP 나왔어요. 예전엔 INTP였는데 사람이 변하나 봐요. 저는 항상 ISFJ예요. 한결같죠? 저는 INFP인데 팀장님이 그거 보시고 아이디어 업무 맡기신 것 같아요. 맞아. 팀장님 그런 거 좀 보시거든요. 나 팀장님은 ESTJ시니까 F 유형한테 감성적인 업무 배분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저는 사글자 때문에 배치된 건데요. 제가 꼼꼼한 작업도 잘하는지는 물어보신 적 없었어요. 한 달 뒤, 팀 전체가 MBTI 기반 팀빌딩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외부 강사가 왔고, 반나절짜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사는 유형별로 자리를 나눠 앉게 했습니다. 같은 유형끼리 모여서 의사소통 방식을 토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민서는 INFP 그룹에 앉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지만 뭔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좋았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 팀장이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INFP들은 감성적으로 소통하는 게 맞더라고요. 보고서도 그 방향으로 써주면 좋겠어요. 나 팀장의 말에 민서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감성적인 보고서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MBTI가 제 업무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한데 이걸 어떻게 말하죠? 민서는 그날 이후 MBTI 결과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NTJ나 INTJ면 달리 봐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문제가 시작됐다는 신호였습니다. MBTI는 1943년에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와 그녀의 어머니 캐서린 쿡 브릭스가 개발했습니다. 이들은 심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사벨은 소설가 지망생이었고 캐서린은 교육자였습니다. 이들이 기반으로 삼은 건 스위스 정신과 의사 카를 융의 1921년 저서 심리 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융 자신은 이 이론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될 만큼 단순하지 않다고. 유형은 방향성이지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고. 그 경고는 MBTI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MBTI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직업 적합성을 빠르게 판별하기 위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시기, 빠른 분류가 필요한 맥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 분류의 편리함은 기업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MBTI는 임상적 검증을 거친 진단 도구가 아닙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는 MBTI를 공식 심리 측정 도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술지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격 모델은 MBTI가 아니라 빅5 성격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은 MBTI를 선택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쉬웠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팀에 적용하기 쉬웠습니다. 16가지 유형이라는 틀이 복잡한 인간을 정리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편리함이 검증보다 먼저 확산됐습니다. MBTI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해야 한 게도 정확히 보입니다. 장점 1. 자기 인식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입니다. 심리학 개념은 대부분 어렵습니다. 읽기 불편하고 적용하기 막막합니다. MBTI는 그 진입 장벽을 없애줍니다. 나는 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는가? 나는 왜 계획을 세우면 안심이 되는가? 이런 질문에 처음으로 언어를 붙여주는 도구로서 MBTI는 효과적입니다. 처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에게 MBTI는 좋은 첫 번째 거울입니다. 장점 2. 이 다름을 인정하는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입니다. 팀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은 원래 저렇다는 판단 대신 저 사람은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다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MBTI가 없던 시절, 팀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성격이나 태도 문제로 귀결됐습니다. 유형이라는 언어는 그 판단을 조금 완화시켜줍니다. 비난 대신 이해의 언어를 시작하게 만드는 데는 확실히 쓸모가 있습니다. 장점 3. 팀 대화의 물꼬를 튼다입니다. 처음 만나는 팀원들끼리 어색함을 풀 때 MBTI는 빠르고 가벼운 화제입니다. 이 가벼움이 진지한 대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편이에요. 라는 자기 공개. 시작점으로 MBTI가 작동하는 것은 실제로 관찰됩니다. 조직 심리학에서 심리적 안정감은 서로를 조금 더 알게 될 때 높아집니다. MBTI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데는 꽤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장점이 있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장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장점이 작동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기 이해, 팀의 첫 대화, 소통 방식의 힌트. 그 범위 안에서 쓰일 때 MBTI는 유용합니다. 문제는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 시작됩니다. 업무 배분의 기준이 되거나, 사람의 가능성을 4글자로 미리 결정하거나,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유형 차이로 대체하는 순간, 장점과 한계는 도구의 능력 차이가 아닙니다. 사용 범위의 문제입니다. 민서는 어느 날 인사팀 박 차장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차장님, 저희 팀 MBTI 워크숍은 인사팀에서 기획하신 거예요? 아, 맞아요. 우리 회사가 3년 전부터 도입했어요. 팀 소통, 개선, 프로그램 중 하나예요. 효과가 있는 편인가요? 글쎄요. 팀원들끼리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던데요. 설문 만족도는 항상 높아요. 만족도가 높은 거랑 효과가 있는 건 다른 얘기 아닌가요? 이 대리는 그 무렵 민서에게 귀띔했습니다. 민서 씨, 사실 우리 회사 예전엔 더 했어요. 2010년대엔 팀장 승진 심사에 MBTI 결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건 없어졌는데 팀 배치할 때 비공식으로 참고하는 건 여전한 것 같아요. 그게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글쎄요. 공식 기준은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한다는 거잖아요. 민서는 속으로 외칩니다. 참고한다는 게 어디까지인지가 문제인데 제 업무 배분이 MBTI 참고 결과라면 그게 저한테는 평가잖아요. 한국에서 MBTI가 기업 교육으로 본격 확산된 건 19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조직 효율화와 인재 관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팀장 세대는 그 흐름 속에서 MBTI를 배웠습니다. 리더십 교육에서, 승진자 과정에서, 팀빌딩 연수에서. 그것이 과학적인지 검증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냥 회사가 돈을 들여서 가르쳐줬으니까
맞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팀장 됐을 때 리더십 교육에서 처음 배웠어요. ESTJ 리더십 스타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줬거든요. 그게 도움이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설명이 됐으니까. 나 팀장은 그것이 도구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게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인사팀의 MBTI 교육 예산을 3번 승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팀 소통 개선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임 팀장 리더십 교육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입사원 조직 적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번 모두 교육 후 만족도 조사 결과는 좋았습니다. 직원들이 재미있어 했고, 서로 유형 얘기를 나눴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한 번도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육이 실제 업무 성과나 팀 갈등 해소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주었는가? 만족도는 측정했지만 효과는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한국 기업 조직 교육의 핵심 과제는 빠른 인재 분류와 팀 결속이었습니다. MBTI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째는 16가지 유형으로 직원 특성을 한눈에 정리. 둘째는 서로의 유형을 알면 갈등 원인을 유형 차이로 설명 가능하다였습니다. 여기서 조직 심리학이 말하는 핵심 문제가 등장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유형 차이로 설명하는 순간, 구조적 원인이 개인 특성 문제로 치환됩니다. 예를 들어, 나 팀장과 민서의 갈등을 ESTJ와 INFP의 충돌로 설명하면, 관리자의 권력 비대칭 문제, 평가 구조의 불투명함, 보상 없는 야근 문화 같은 구조적 문제가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갈등이 개인 간 소통 문제로 축소되는 겁니다. 이건 조직에게 편리합니다. 구조는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요. 심리학에서 좋은 측정 도구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신뢰도입니다. 즉, 같은 사람이 다시 측정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가. 둘째는 타당성입니다. 측정하려는 것을 실제로 측정하고 있는가이지요. 이 측면에서 MBTI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한계 1. 신뢰도 문제로서 결과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MBTI의 신뢰도 연구에 따르면 같은 사람이 5주 간격으로 재검사할 경우 약 50%의 응답자가 다른 유형 결과를 받습니다. 즉, 이 대리가 3번 다른 결과를 받은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건 개인이 달라진 게 아니라 도구의 측정 일관성이 낮다는 뜻입니다. 한계 2. 이분법의 문제로서 스펙트럼을 자른다입니다. MBTI는 I와 E, T와 F처럼 각 축을 2개로 자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특성은 연속적인 스펙트럼입니다. 내향성 점수 49점인 사람과 51점인 사람은 MBTI에서 완전히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경계선 근처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데 그들이 가장 부정확하게 분류됩니다. 한계 3. 타당성 문제로서 성과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조직 심리학자 로버트 호거는 MBTI가 직무 성과를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채용이나 업무 배분에 MBTI를 사용하는 것은 주사위로 인사결정을 하는 것과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반면 학술적으로 검증된 빅5 모델은 직무 성과, 리더십 역량, 팀 협업 효과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입니다. 한계 4. 고정 효과, 즉 유형이 정체성이 된다입니다. MBTI의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험한 한계는 사람이 자신의 유형을 정체성으로 내면화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INFP니까 계획을 못 세워도 돼. 나는 ISTJ니까 창의적인 업무는 내 몫이 아니야. 유형이 가능성의 상한선이 되는 순간, 그건 자기 이해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제안의 틀이 됩니다. 민서가 ENTJ면 달리 봐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것도 이 고정 효과의 반작용이었습니다. 장점과 한계를 같이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MBTI는 대화를 시작하는 데 좋고 사람을 결정하는 데 나쁩니다. 자기를 처음 들여다보는 데 좋고 남을 단정하는 데 나쁩니다. 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 좋고 팀 갈등의 원인을 찾는 데 나쁩니다. 그 경계선이 한국 기업에서는 종종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민서 같은 사람이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을 유형으로 이해하려는 욕구는 자연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유형이 사람을 결정한다고 믿는 순간 구조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민서가 MBTI 결과를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평가자가 선호하는 유형으로 포장하려는 생각. MBTI가 대화의 시작점으로 쓰였다면 그런 생각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워크숍 후에 나 팀장이 역시 INFP는 어떠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민서는 그날 MBTI를 재미있는 대화 도구로 기억했을 겁니다. 도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구를 기준으로 쓴 조직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 구조를 만들고 유지한 사람들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뒤로 MBTI를 다르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구로 쓰되 기준으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민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팀장이 ESTJ라는 걸 알면 그 유형의 의사소통 선호 방식을 참고합니다. 전략 1. 유형 대화를 관계 도구로 쓴다. 판단 도구가 아니라 민서가 보고 방식을 바꾸고 발언 타이밍을 조정한 것도 구체적 수치, 명확한 결론, 효율적 보고를 선호한다는 경향, 그 경향에 맞춰보고 방식을 조정하는 겁니다. 왜 효과가 있는가? 이건 상대를 ESTJ로 고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다른 소통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 가설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으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틀리면 가설을 수정하면 됩니다. 유형이 답이 아니라 관찰의 출발점입니다. 전략 2. 자기 유형 고정을 거부한다. INFP라는 말을 들을 때 나는 INFP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마음속으로 정정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과 상황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연습을 합니다. 나는 마감 압박 상황에서 디테일이 강해집니다.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제안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왜 효과가 있는가? 네 글자 유형보다 구체적 행동 설명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정된 유형이 아니라 맥락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조직에서 더 정확하게 평가받습니다. 전략 3. 유형 기반 판단을 구조, 질문으로 바꾼다. 나 팀장이 ESTJ라서 나와 충돌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권력 비대칭 구조 때문에 충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원인을 유형에서 찾으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원인을 구조에서 찾으면 대응 전략이 생깁니다. 왜 효과가 있는가? 유형 설명은 감정을 안정시키지만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구조 분석은 불편하지만 다음 선택지를 만들어줍니다. 팀장이 ESTJ이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 구조 안에서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전략 4. 만족도와 효과를 구분하는 눈을 기른다. MBTI 워크숍이 재미있었다는 것과 팀 성과가 좋아졌다는 건 다릅니다. 조직이 제공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내가 좋았는가, 와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가를 분리합니다. 왜 효과가 있는가? 이 구분을 하는 사람은 조직 내 프로그램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유행하는 교육을 비판 없이 흡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실제로 자신의 성장에 연결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조직 안에서 주체성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평생 인재 관리에 대해 썼습니다. 그가 반복적으로 강조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을 약점으로 관리하지 마라. 강점으로 배치하라. 드러커는 유형 분류에 회의적이었습니다. MBTI가 아직 기업에 본격 도입되기 전이었지만
분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인재 관리 방식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점은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형은 레이블일 뿐이다. 민서의 문제는 자신이 INFP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강점이 어떤 상황에서 발휘되는지를 조직이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악을 MBTI 4글자에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MBTI에는 진짜 장점이 있다. 자기 이해의 첫 거울, 다름을 이해하는 언어. 팀 대화의 시작점. 이 범위에서는 실제로 효과적이다. 둘, 그런데 한계도 명확하다. 재검사하면 50%는 결과가 바뀐다. 이분법이라 스펙트럼을 잘라버린다. 직무 성과를 예측하지 못한다. 유형이 정체성이 되면 가능성의 천장이 된다. 셋, 장점과 한계는 도구의 차이가 아니다. 사용 범위의 문제다. 대화 도구로 쓰면 좋고 판단 기준으로 쓰면 나쁘다. 넷, 조직이 MBTI를 좋아한 건 편리함 때문이다. 구조 문제를 개인 차이로 설명하는 게 조직에게 유리했기 때문이다. 다섯, 만족도와 효과는 다르다. 워크숍이 재미있었다는 것과 성과에 도움이 됐다는 건 다른 얘기다. 그 구분이 주체적 조직 생활의 시작이다. 민서는 지금도 MBTI를 씁니다. 팀원들과 서로 유형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화가 부드러워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 장점은 실제합니다. 다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신을 INFP로 소개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INFP가 나왔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편이에요. 그 한 문장이 4글자보다 민서를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MBTI의 장점은 살리고 고정 효과는 스스로 차단한 겁니다. 저는 3번의 MBTI 교육 예산을 승인하면서 한 번도 효과를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족도만 확인했습니다.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다시 그 결정을 한다면 저는 다른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교육이 끝나고 6개월 뒤 우리 팀에 뭐가 달라져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제가 그때 그 질문을 먼저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은 MBTI를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대화의 시작점으로 쓰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과 남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쓰고 있나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꿉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